여러분 잘들 쉬셨나요? 자, 이제 종합소득 산출세, 자, 지금까지 이제 과세표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 소득금액을 합산한 게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난 시간까지 종합소득공제를 살펴봤죠. 그래서 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을 하면 이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 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이하 6%부터 10억 초과 45% 세율.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구간이죠. 굉장히 많은 구간인데 8단계에 걸쳐서 과세가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00만원 이하는 뭐 6%고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고 자, 10억 초과하면 45%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9천만원일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세표준 9천만원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처분 9천만원에 해당하는 구간, 즉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이 구간이 바로 과세표준 9천만원에 해당하는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 과세표준 9천만원에는 세율 35%를 곱하고 여기에 누진공제 1,490만원을 빼줍니다. 자, 그래서 9천만원 과세표준 9천만원 곱하기 세율 구간이 이 구간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35% 곱해서 1,490만원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표준 9천만원에 세율 35%를 곱하고 여기에 1,490만원을 차감을 해주면 바로 1,660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이렇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종합소득 금액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자,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건데 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바로 종합소득에 합산해가지고 종합과세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합소득 금액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바로 세액 계산을 이렇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이렇게 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세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됨으로써 계산되는 세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냐? 자, 첫 번째로 일반 산출세 같이 산출을 하는데 어떻게 산출을 하냐? 이렇게 2천만원 곱하기 14% 더하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차감해서 기본세율을 곱합니다. 자, 그래서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 될 때의 세율 14%와 똑같이 14%를 곱해주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는 바로 기본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인데 자, 이렇게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을 우리가 일반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됨으로써 종합과세가 될 때는 바로 이렇게 일반 산출세액에 따른 세액 산정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죠. 어떻게 산정하냐? 2천만원 곱하기 14% 더하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차감해서 기본세율인 6%에서 45%의 세율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들어서 이자소득 금액이 있죠. 이자소득 금액이 있는데 이 이자소득 금액은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자, 비영업대금 이익이라는 것은 금융업이라는 영업 목적이 아닌 그러한 영업 활동이 아닌
일반적인 즉 대금업이라든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영업을 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뭐 개인과 법인 간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이러한 이자 소득을 바로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소득이 2,500만 원이죠. 자, 이러한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 원,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 원이라는 의미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종합소득 금액 4천만 원 안에는 바로 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부분에 해당하는 2천만 원 곱하기 14%, 그래서 첫 번째 2천만 원 곱하기 14% 하면 280만 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방식에 해당되는 세액, 그래서 과세표준 4천만 원에서 자, 2천만 원은 14%로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차감을 하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천만 원이 되죠.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차감하면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에 해당되죠. 기본세율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바로 2천만 원, 과세표준이 2천만 원 해당되는 이 구간이죠. 그러면 2천만 원에 12%를 곱해서 108만 원을 누진공제로 차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4% 적용돼 2천만 원을 뺀 여기에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세율 15%에 108만 원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192만 원이 더하는 192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0만 원 더하기 192만 원 하면 바로 472만 원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종합소득을 산출하게 되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배울 때 그 과세체계 배울 때 비영업대금 이익은 세율이 몇 프로라고 얘기했습니까? 25%라고 얘기를 했죠. 자, 25%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분리과세로서 종결이 되면 뭐 다른 건 다 피해더라도 자, 비영업대금 이익이 2,500만 원이기 때문에 25% 곱하면 이것만 해도 500만 원인데 오히려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했더니 4,72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여온 제도가 바로 이 비교 산출세액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왜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세율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된 이 금융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 종합소득세는 6%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보다 적은 세율로 과세될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소득세,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는 경우가 동일하게 14%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금액이 10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0억 초과하면 몇 프로 세율이라고 그랬죠? 45% 세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금액이 10억 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이다. 그러면 그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떠한 금액을 갖다 넣든 무조건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자, 그것을 바로 한계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소득 금액이 이미 10억입니다. 자,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금액이 10억 원인데, 자, 그러면
이 다른 소득 금액 10억 원에 초과되는 금융소득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바로 한계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10억이죠. 10억을 기점으로 해서 이 10억에서 초과되는 세금은 무조건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바로 한계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소득 금액이 이미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 금액이 이미 10억 원이고, 자, 금융소득 금액이 만약에 2,100만 원이다. 그러면 금융소득이 2,100만 원이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이미 다른 소득 금액이 10억이었기 때문에 10억이 초과되는 금융소득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한계세율 45%가 적용이 돼서 2,1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45%의 세율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 2천만 원까지는 14%로 적용함으로써 원천징수세액과 동일한 게 유지를 해주고 바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즉 100만 원에 대해서만 결국 한계세율 45%를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로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이렇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하는 이유는 바로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보다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걷기 위한 거죠. 즉,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바로 종합과세 했을 때 분리과세 했을 때보다는 최소한 더 커져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과세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으로써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일반 산출세액의 산정 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자, 그랬을 때는 바로 분리과세세액보다 종합과세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더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한다는 겁니다. 즉,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오히려 분리과세, 즉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할 때보다 오히려 더 세금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한번 살펴보죠. 사례에서 우리 아까 종합소득 과세 표준은 4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자 소득이 2,500만 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에서 비영업대금이 2,500만 원으로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일 때 일반 산출세액으로 산정된 금액은 472만 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 2,500만 원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고 가정을 했다. 그러면 이 2,500만 원은 25%를 곱한 625만 원이 되고, 자,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4천만 원이고 이 종합소득 4천만 원 중에서는 비영업대금 2,500만 원이 포함됐다고 했는데 이 비영업대금 2,500만 원이 분리과세된 것으로 과정을 해본다면 이 4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뺀 이 1,500만 원이 바로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500만 원에 대해서 세율 15% 세율이죠.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의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이 1,500만 원이고 그 구간에 해당되는 세율은 15%의 누진공제 108만 원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바로 1,500만 원 곱하기 15% 해서 108만 원을 빼주면 117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 이 2,500만 원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면, 자, 원천징수세액 625만 원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 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117만 원을 더하게 되면 결국 742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을 때는 472만 원이 나오는데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했더니 742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는데 오히려 분리과세로 할 때보다 소득세가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뭐하라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교산출세액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교산출세액이라는 것은 바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에 포함됐을 때 일반 산출세액으로 계산을 하고, 이 비교산출세액이라는 것은 바로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됐을 때 세액과 비교를 해서 그 비교산출세액만큼은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바로 이런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비교를 해서 둘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하는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 자, 종합과세 기준 금액 2천만 원이죠.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이 돼서 종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고, 자, 두 가지는 바로 이렇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 금액 2천만 원, 즉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비영업대금 이익 같은 경우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때 이 돈을 빌려준 개인이 뭐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원천징수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모른다. 그리고 돈을 빌려서 이자를 주는 이 개인도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개념조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이자를 지급을 했죠. 자, 그러면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자를 지급할 때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비영업대금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금융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원천징수가 됐다 그러면 그 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이지만 원천징수를 했다 그러면 그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25% 원천징수세액 신고가 이루어졌을 거고, 그 비영업대금 이익이 바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해서 과세가 될 거고,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원래 분리과세로서 종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으면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합산을 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렇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그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비교산출세액에서 먼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1번과 2번 중 큰 금액입니다. 자, 1번과 2번 중 큰 금액인데, 자, 이 1번은 바로 종합과세 방식, 즉 일반 산출세액 계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2천만 원 금융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플러스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 빼기 종합소득공제에서 기본세율 6%에서 42% 정도.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해서 기본세율 6%에서 45%죠. 45%입니다. 45%를 적용한 것 더하기 2천만 원 곱하기 14%. 자, 우리가 일반 산출세액 산정 방식, 계산 방식에서 2천만 원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2천만 원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18% 한 거에 더하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 빼서 기본세율 곱한 바로 일반 산출세액 계산은 이 1번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비교 산출세액이죠. 즉 분리과세를 했을 때
때에 나오는 산출세액, 즉 분리과세 방식 비교 산출세액인데 바로 금융소득 곱하기 원천징수 세율, 즉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그러면 25%, 비영업대금이 아닌 원천징수 세율이다 그러면 14%죠. 자, 그리고 바로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죠. 자,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곱한 것을 더해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데 이게 바로 비교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세액 개선 특례는 바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바로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 원 곱하기 14%에 플러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 원 차감한 거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게 일반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바로 비교 산출세액이라는 것은 금융소득 자체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 즉 비영업대금 이익이다 그러면 25%,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금융소득이다 그러면 14%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과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액의 기본세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더한 이게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둘 중 큰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들어보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자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 금액이 2,500만 원을 포함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일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얼마냐? 바로 1번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이 바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산출세액은 바로 2천만 원 곱하기 14%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곱하기 기본세율인데,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한 것이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천만 원 곱하기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108만 원 누진공제율 적용하면 바로 47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교 산출세액. 자, 비교 산출세액은 바로 금융소득. 자,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의 세율이 25%이기 때문에 자, 2,500만 원 곱하기 25%를 하고, 자, 여기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4천만 원에서 금융소득, 비영업대금 이익인 이자소득 2,500만 원 차감하면 1,500만 원이 되고, 이 1,500만 원의 세율 15%에서 108만 원 누진공제를 빼면 742만 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산출세액 472만 원과 비교 산출세액 742만 원 중 큰 금액인 바로 742만 원이 바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돼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어서 과세를 하는데, 자, 그러한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과세된 세금이 최소한 비교산출세액만큼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비교산출세액의 의미는 바로 금융소득을 바로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했을 때만큼의 최소한 분리과세를 했을 때 산정되는 세금만큼은 납부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교산출세액의 의미죠. 자, 그래서 둘 중 하나, 최소한 비교산출세액만큼, 즉 분리과세 됐을 때만큼 세금을 납부를 하지만 이 비교산출세액보다 크다, 일반 산출세액이 크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산출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거고, 이 의미가 바로 종합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게 되는 이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즉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는데, 자, 이러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즉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즉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2의 분리과세 방식, 즉 2의 비교 산출세액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즉 금융소득 곱하기 14%에서 25%. 자, 그 다음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금융소득을 차감한 거에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렇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비영업대금 이익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비영업대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야 되는데 원천징수로서 신고 납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비교 산출세액, 즉 분리과세를 적용할 때 계산하는 이 산출세액, 비교 산출세액을 통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금융소득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비영업대금 이익은 25%, 비영업대금 이익은 21%, 여기죠. 바로 금융소득 14%, 비영업대금 이익은 25%고, 자, 여기서 더하기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 금액 빼기 종합소득 공제인데 이게 바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서 이 금융소득을 차감하면 되죠.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게 되면 바로 이게 산출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산출세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득세는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네 가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고, 자, 그중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자,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이자배당, 사업연금, 근로, 기타 6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고 그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해당하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차감을 하면 바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산정이 되고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바로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고 그 종합소득 금액에 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을 해서 금융소득에 대한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을 산정을 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는 자, 그 내용까지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산출세액에서 바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만 적용을 해주면 바로 이제 종합소득세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 세액공제, 세액감면만 학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소득세가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세액공제를 학습을 하고 자,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